너무 슬픈데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꼭 필요한 애인가. 뭔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맨날 하늘 보면서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그때 누구 왔는데 아빠 손에 수건이 덮여 있길래 뭔가 부끄럽대요. 너 왜 아빠 범죄자지? 엄마가 감옥 갔다며. 이제 저 같은 뭐 범죄자의 자식,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교도소 들어간 거는 우리 아빠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갑자기 부모 사라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범죄자 자녀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 낙인의 어떤 시작, 부모의 범죄에 자녀가 어떤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지어서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설을 앞둔 아침. 열한 살 선우가 긴 외출에 나섰다. 오랜만에 만난 외할머니와 2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안 돼가지고 취재해서 잘했어. 벌써 2년이 됐어? 1년 반? 엄마가 있는 곳까지 180km. 세 시간을 넘게 달렸다. 선우가 도착한 이곳은 청주 여자교도소. 엄마는 이곳에 있다. 접견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벽 건너편 엄마가 나왔다. 안녕. 어디 혼자 없어? 없어. 거의 6만 원어치리였다. 그리고 이 마지막 봤던 게 9살. 이제 11살이다. 말해라. 말해 보고 싶은지 몰라. 선우는 엄마가 만져지지 않는 벽에 손을 얹어본다. 아픈 데 없어? 어? 아픈 데 없어? 엄마는 아픈 데는 없어. 아픈 데 없으니까 엄마 열심히 일하지. 엄마 안 힘들어? 괜찮아. 엄마 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엄마는 무슨 일 해? 벽지에다가 뭐 붙이는 거. 가발이랑 벽지랑 하면 거기 꽂이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런 거 엄마 이렇게 붙이면 그런 거 같아. 가발이랑 꽂고 꽂이도 벽지 이렇게 막. 엄마가 궁금했던 선우만큼 엄마도 선우 근황이 궁금하다. 그런 거 이쁜 꽂이 있는 거 있잖아. 그래랑 잘 놀고 있어? 누구도 많어? 나 혼자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게임해. 아니 내가 핸드폰을 부쉈거든? 네. 짜증나가지고? 근데 내 핸드폰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망가진 거야.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서 망가진 거야. 속상했던 일을 엄마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요즘에 콜라 잘 먹어. 나도. 아 진짜? 응. 딸내미가 가능한 거야? 나 콜라 너무 좋아해. 삐뚤었어 언니는. 진짜? 엄마와 닮은 점도 찾아본다. 파랗게 멍들어
막 듣고 막 전화는 여기 영어랑 하나도 안 배워? 안 배워. 영어 배워가지고 엄마한테다 배워주면 안 돼? 나 영어 못 배우는데. 네. 영어 배워야지. 공부를 해야지. 나도 ABC는 알거든? 이런 거 있잖아. 위에 뭐 VISI 이런 거는 읽을 수 있는데 막 단어로는 못 읽어. 그러니까 단어 해가지고 엄마 이게 뭐야 하고 알려줘. 그러면 엄마가 찾아가지고 그게 뭔지 답장을 보낼게. 이렇게 공부해야 잘했대. 하면 되지. 재밌겠지? 재밌어 보이진 않아. 생각이 더 바뀌오는 것 같다. 이러쿵저러쿵 학교 이야기도 나누고 싶지만 15분은 짧다. 10분밖에 안 남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우리 말이랑 잘 듣고. 얼굴도 이래 봤어. 엄마도 사랑해. 퇴실 알람이 울리자 선우가 엄마 손 크기를 재어본다. 저번에도 지혜 왔다가 지혜 얼굴도 한번 봤고 얼굴도 이래 봤어. 엄마 나중에 당신을 다시 꼭 올게. 사랑해. 알려드립니다. 접견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즉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는 마음이 바쁘다. 빨리 콜라 먹자. 엄마가 나처럼 콜라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영치금으로 엄마에게 콜라를 넣어주고 콜라 얼마 받아라. 870원. 870원. 엄마도 콜라, 나도 콜라. 15분 남짓 만남인데도 선우에겐 생기를 줬다. 엄마 출소까지는 2년이 더 남았다. 한국에서 지어가지고 6개월 넘어갔어요. 그래 상수가 뭐야? 나도 몰라. 뭐야? 엄마를 안아볼 수 있는 건 선우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일 테다. 엄마도 12월 달에 나오나? 12월 달에 나오면 그거 같이 못 맞추는 거. 뭘 못 맞춰? 교복. 교복? 중학교 1학년. 됐다. 5년 전 선우가 6살일 때 엄마 아빠는 모두 구속됐다. 20 엄마 아빠가 뭘 해서 갔는지는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아직 안 알려줬는데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다음 날에도 안 와. 그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왔는데 그때 어디로 뭐 가자고 이래가지고 그때 갔을 때 그때 아빠 손에 수건이 덮여있길래 그때 왜 그랬냐고 했는데 뭔가 부끄럽대요. 손에 뭐가 있는데. 남은 건 선우와 언니뿐이었다. 지금은 이모 집에서 살고 있다. 학교 갈 때는 언니가 깨워주고요. 언니가 밥을 해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엄마가 갈 때 뭐 밥을 얼려놓고 갈 때도 있어서 그걸 녹여가지고 반찬을 먹거나 할 때도 있어요. 언제 엄마 아빠 제일 보고 싶어요? 뭔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맨날 화면 보면서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안아보는 꿈을 꾼다는 선우. 안아보고 싶어요. 옆자리가 허전해. 누군가한테 소중한 물건이면 소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소중한 사람이 둘 다 없잖아요. 오늘도 하늘을 보며 엄마를 기다린다. 저 그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일어났는데 이제 엄마가 무섭다고 저한테 막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도 엄마가 체포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딸 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뭐 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수갑 차기가 좀 그렇다고 애들만 좀 내보내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시에 둘째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뭐 되게 어렸고 첫째도 뭐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였어요. 민주는 체포되는 엄마를 뒤로 하고 10살짜리 동생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다. 그 민주도 고작 17이었다. 일단 문을 열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동생 일단 챙기고 뭐 준비할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나가서 근데 이제 휴대폰이랑 그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좀 주변에 약간 떠돌아다녔어요. 동생을 달래다가 이제 집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지? 집에 가면 갑자기 엄마가 없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체포해서 이제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조사하는데 애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둘째가 되게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둘이 안고 펑펑 우는 걸 보는데 그때 좀 되게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가 사라지고 10살, 17살 두 딸에게 남은 건 월세집 방 한 칸이 전부였다. 당장 5만 원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었고 3분 요리처럼 그런 류나 아니면 진짜 계란, 김 이런 것만 사고 매일 라면만 먹어서 이미 건강이 나빠진 상태라 저는 그때 밥을 아예 못 먹었었어요. 무섭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할지부터 바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하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 거지? 그런 것들? 아니면 이 사실을 주변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지. 아빠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몇몇 나쁜 어른들만 자매에게 접근했다. 전과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겠다 하는데 입에 발린 말이죠, 다. 좀 나이가 많고 남자분이시고 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단둘이 밤에 차에서 만난다는 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 많은 분을 소개시켜줘서 저를 희롱하는? 어린 동생과 살기 위해 용기 내 동사무소를 찾아가기도 했다. 제 딴에서는 좀 동사무소 같은 데를 돌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친부모를 찾아와라. 친아빠를 무조건 찾아와라. 근데 이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고 번호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경찰한테 부탁해서 실종 찾기를 해서라도 찾아와라. 그거 아니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아무런 서류도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저한테 강요를 했었어요.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민주는 지원받는 건 포기했다. 공부 대신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뭐 동생 학교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엄마 면회 그럼 아예 엄마가 부탁한 일들 주변에 연락 돌려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일일 알바 같은 거 지인들 통해서 뭐 전단지 알바처럼 이런 거 해가지고 1급으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단 둘이서 한 달을 살아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큰딸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그냥 전화해서 엄마 조사할 때 있었던 경찰관 아저씨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 뭐 도움이 필요 없으면 부담스러우면 끊어도 된다고 했더니 딱 첫 마디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구속되면서 부모 없이 남겨진 미성년 자녀는 약 10,000명이다. 구속돼 있는 수용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정부는 실제로는 몇 배 더 많다고 보고 있다. 한 55,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자녀가 있다는 거를 밝히는 게 오히려 자녀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좀 꺼려하는 수용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마 좀 축소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수용자 3,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중 15%인 423명이 미성년 자녀를 남겨두고 구속됐다고 답했다. 이 자녀를 남은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시설에 맡겼거나 어린 자녀들끼리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를 둔 수용자 중 18%는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 걸까? 부모가 사망했거나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은 정부가 반드시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모가 구속됐다는 이유로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은 법에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모를 체포하는 단계부터 그 이후까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해서 아예 이제 경찰 직무수칙도 있고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양육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결을 하는데 늦으면은 뭐 한 달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방치된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구속되면 자녀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와 확인해봤다. 아버님 수감되셔가지고 어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 혹시 어떤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자녀분들이 지금 어떤 게 필요하세요? 그 자녀분들이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요. 아직 어려서 아빠가 수감된 지 모르거든요. 지인분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지는 사실상 저희는 혹시 그런 거에 관련된 기관 단체나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거나 이런 거 없을까요? 남겨진 자녀가 스스로 주민센터까지 찾아와 부모가 구속됐다고 알리지 않는 한 보호받을 길이 없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계비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재산, 소득이 없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전혀 연락이 안 되실 텐데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소득이랑 재산 여부에 따라서 구속되고 나서 자녀가 있다는 게 혹시 그 관할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뭐 연락이나 통보 같은 게 가나요? 주민센터에서 통보 받으면 안 돼요. 와서 뭐 해야 되나요? 추범자 자녀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동사무소는 긍정적인 지원. 네. 시설 따로 뭐 알아봐 드리지. 주민센터에 발을 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 신청하러 왔다고 했을 때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소리로 누가 수감됐다고요? 그게 왜 그 지원 대상이 되나요? 몰라요. 막 이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되게 용기를 내서 간 거잖아요. 이거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2차 또 상처를 받는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곳에 간 것이 정말 두려움이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본 건 없어요. 이제 식당이 제일 많이 일했었고요. 식당 같은 데나 결혼식장도 갔었고. 부모가 구속되면 어린 자녀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 수감이 되셨어요? 처음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을 당시는 한 7살쯤? 7, 8살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막 학교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중학교는 적응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도 안 나가고 잘. 씻는 방법을 몰라서 씻어도 씻은 게 아닌 상태가 돼서 그래서 놀렸어요. 그래서 난 씻었는데 애들은 잘 안 씻는다고. 그렇게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다. 생기가 먼저였다. 하루에 일을 어느 정도 했을까요? 12시간씩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근데 그것도 평일에만 쉴 수 있어서 친구도 못 만나거든요. 학교도 아니니까. 계속 굴러가듯이 사는 게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죠. 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대학 보내준다 해서 막 휴대폰비 혼자 내고 집세 감당해야 되고 그게 좀 싫었죠. 교도소에 있는 아빠는 짐이었다. 이제 아빠가 계속 용치금 넣어주라 계속 그러니까 용치금 하라고 담배 사야 된다고 갖다 주고 돈을 벌어서 모아야지 나중에 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돈 벌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몸이 가져가고 모아놓으면 또 가져가고. 어떻게 버텼을까? 동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어지지 않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이왕 살 거면 좀 저렇게는 안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 주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딱 와가지고 072 KBS 탐사보도부는 구속된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부모 구속 뒤 가족 갈등 같은 문제나 생계 문제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부모 구속 후 경제적 형편이 하층이라고 답한 아이들은 69%였다. 같은 응답은 전체 청소년에서는 채 1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범죄자들의 다수가
좀 취약한 인구이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소득이 끊기니까 극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 가장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생활비, 학비 뭐 이런 것이 가장 힘들다. 공부에 전념하고 싶은데 공부에 도저히 전념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치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주 4회 4시간씩 했죠. 금토일은 필수고 학교 마치고 6시부터 한 10시, 좀 길면 11시까지 했죠. 돼지 줍고 고물 줍고 뭐 병 줍고 옷 줍고 그래가지고 옷도 옛날 어릴 때는 막 한거 저한테 많이 입혔죠. 의류소 가면서 가져온 것들 저한테 많이 입혔고. 교도소에 오간 아버지 대신 할머니와 살고 있는 18 선재. 선재가 살아온 삶은 친구들과 늘 달랐다. 친구들 뭐 가끔씩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뭐 좀 회식이나 회식 갔다 이러는데 저는 회식이라는 걸 똑바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출소했던 아버지의 폭력을 막다가 오히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해 선재까지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머리 잡고 때리려는 건지 모르는데 저 경찰이 뭐 그 삼단봉인가 들고 한 3명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따로 경찰차에 타서 다음날 아침 9시나 10시에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심리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평소에 제가 원래 좀 밝은 모습이고 그런데 약간 제 자신을 살짝 잃어버렸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거기서 비친 제 모습이 좀 너무 그냥 저 스스로 너무 슬퍼 보이는. 언제부터? 작년부터일걸요. 작년 아버지의 구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때였다. 평소에 친구들한테 아빠 인사 안 해요. 하면 저는 아빠를 그냥 아빠 싫어한다고 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니도 아빠 닮았네. 그냥 뭐든 다 하고 싶어요. 아빠랑 뭐든. 대화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선재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다. 비가 오는데 많은 비가 올까요? 적은 비가 올까요? 어떤 비가 있을까요? 많은 비가 내려요. 세찬 비를 그리더니 굵은 선으로 우산을 그렸다. 우산을 몇 번이나 선을 그려서 자기가 비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강조를 해서 몇 번이고 손잡이도 강하게. 그 다음에 그 지금 비가 많이 오는 폭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일상생활 영역에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늘 이렇게 뭔가 들킬까 봐 아니면 드러날까 봐 저는 아마 제 죽을 때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20대 후반이 된 준석 씨. 중학생 때 구속된 아버지는 무기징역형을 받아 다시는 함께 살 수 없다. 아버지는 큰 빚을 남겼고
엄마와 준석 씨까지 생계에 뛰어들었지만 매달 번 돈의 80%는 그 빚을 갚아야 했다. 세 가족이서 막 뭐 1인분 시켜가지고 그 음식 나눠 먹고 나중에 들어보면 쌀이 없어 먹었다 그러고 막 취업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전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 준석 씨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갔고 직장인이 돼서 돈도 번다. 생존 문제를 벗어났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다. 자아를 형성하는 데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러더라도 그건 결국에는 낙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딱 맞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그건 지울 수 없다 이게 있으니까 제가 숨겨야 될 게 생긴 거잖아요. 다른 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숨겨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뭉치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참 어렵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그 생각도 조용히 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비밀은 가족끼리도 있었다. 여동생한테도 사실은 너무 어려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럼 여동생은 그때까지 앞으로 계속 못 봐? 못 봤죠. 거의 뭐 한 6, 7년 못 보고 이랬던 거죠. 아빠가 여동생 굉장히 이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동생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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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버무리다가 시작의 창 그거 저기인가? 취재진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아이 엄마가 지금 수감 중이고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해외 출장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가 구속됐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어린 남매들끼리 2년 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보호자는 새벽 일용직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형편을 설명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내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부부가 금슬이 좋은가 봐. 아이들이 많아. 어머님 이제 유튜브 일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이제 지금 아이들 학교를 이제 가지 않으니까 큰딸이 거의 지금 엄마처럼 평생 얘네들을 가슴에 묻고 가야 되잖아요. 큰딸한테는 오픈을 하고 나머지 동생들은 그냥 지금 해외에 간 걸로만 계속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을 이제 받는 막내 3살 진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또래보다 말이 느리다.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울어도 원래 울면은 이렇게 엄마 하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이거. 근데 얘는 울어도 그냥 지가 우는 거지. 엄마 존재를 몰라서 엄마와 접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많이 컸지? 엄마 안녕. 여기 봐. 엄마. 안녕. 아니 엄마 안녕 해줘야지 빨리. 코앞에 있는데 못 보고 가. 젖도 떼기 전에 수감된 엄마. 화면 너머 보이는 엄마가 그저 낯설다. 왜 울어? 아이 좀 많이 울어서 내가 이거 잘 두고 산 거지. 말이 늦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내가 안 하고 아직 사진 못 보여줬어. 진짜 찾을까봐. 이 무지 시스템이라는 게 찾아서 엄마의 구속이 비밀이어서 아이들은 시설의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다. 사람이 뭐 요청해도 뭐 그거는 지원 물품을 받는 건 괜찮아요. 물품에 뭐 스티커라든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 뭐 법무공단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보게 되면
검색해서 보면 뭐 요즘 검색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아예 그냥 궁금해 씨앗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구속된 사실은 주변 지인들은 물론 어린 자녀에게도 알리지 못한다. KBS 조사 결과 주변에서 부모 수감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수용자 자녀는 67%. (53%는) 앞으로도 주변의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했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자녀마저 죄인 취급받는 일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수용자 자녀 지원하는 어떤 영상을 이렇게 영상 유튜브에 게재됐던 적이 있었는데 엄청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의 대부분들이 수용자 자녀들을 너희 아비가 네 어미가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악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거기 쭉 달렸어요. 그것을 본 한 아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상담을 받으면서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사람들은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가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그런 아이고 내가 그렇게 비난받는 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격과 자존감을 형성해야 할 시기.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냉대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왕따가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수용자 자녀라 그러면 이거는 뭐 매장이죠, 매장. 매장이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수도 없고 혼자 가슴앓이하는 아이들. 중학생 아이인데 너무 괴로웠던 거죠. 괴로워서 그냥 친한 친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만 알아. 나 지금 이래서 너무 힘들어. 근데 애들이 철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돼가지고 실제로 집을 뛰쳐나가고 인천에 가서 그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 하는 걸 어떤 분이 잡아서. 그때 기억이 가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집에 들어오면 견디는 거에 대한 점점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점점 내가 닮아가는 그 어른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 우울할 때 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적도 많았는데 일단 흉이 남잖아요.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 설문조사 대상 자녀 중 14살 이상에게 위기 상황에 대해 물은 결과 17%가 극단적 선택을 자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반 청소년 4.2%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그 이유도 달랐다. 수용자 자녀는 미래 불안과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그 이유로 꼽은 반면 일반 청소년은 학업 문제가 가장 많았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대단한 물적 지원이 아니었다. 우리가 다 잠든 시간 걔는 깨서 그때부터 죽고 싶고 자해하고 싶고 그런 경험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1번 선생님 누구 전화를 해라라고 해서 그 아이가 꼭 1시, 2시, 3시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밤만 되면 그게 막 올라온대요. 기억나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정말 그 고통을 다시 상기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돕는 민간단체는 단 2곳. 아이들에게 필요한 긴급 물품과 부모 접견,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곳 도움으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들은 모두 합쳐 100명이 안 된다. 일단 먹을 거 제일 좋아하니까 올해는 마스크 받는 거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서. 이 두 재단의 공통점은 또 있다. 간판이 없다. 들어오실 때 간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여기를 들락날락하는 아이들이나 때문에 간판을 안다는 거예요. 아, 저기 카페 있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이곳이 뭘 하는 곳인지 그냥 안 알려주고 싶은 거죠. 왜냐면 우리 안 알려주고 싶어 안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알려주는 순간 여기 2층에 있는 아이들도 힘들어질 거고. 이렇게 수용자 자녀를 돌보는 일은 내내 음지에 있었다. 저희도 민간 사업으로 이걸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로 후원을 잘 안 해주세요. 이거 왠지 거리끼신가 봐요. 도와주면 범죄를 돕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 범죄는 처단받아야죠. 죄가 전수되거나 좀 더 확장되지 않도록 좀 애쓰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2019년이 돼서야 정부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도록 내규를 만들었다. 하지만 수만 명 아이들 중 현재 정부가 긴급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10%도 안 된다. 전수조사나 실태 파악도 쉽지 않다.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지원하냐? 그 가족들도 뭐 똑같지 않겠냐? 뭐 더 어려운 애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는 뭐 아주 자주 듣죠. 우리 수용자 자녀들을 왜 잊혀진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라고 일컫냐 하면 그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 가운데 이 수용자 자녀들이 부모가 받는 형사처벌을 간접적으로 이 담장 밖에서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나서서 수용자 가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부모 접견 활성화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부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같은 청소년 지원 실무부처가 손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어떤 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용자 자녀를 법으로 지원한다라는 게 있어야 그런 어떤 편견이 없어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겠는가? 경쟁률이 꽤 셌을 텐데, 그치? 100이었는데 다 예비 받았던 것도 다 학기 등록금은 좀 세게 나오거든. 입학금이랑 같이 내야 돼가지고. 400조는 나오더라고요. 민주는 올해 대학에 합격했다. 2년 전 17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민주에게 경찰 아저씨 전화 한 통이 가져온 결과다. 처음에 이제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때 뭐 있었던 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만큼의 여유도 없었고 그냥 일단 누군가 신경 써주는 그 손길 자체가 감사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급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상황이었다.
뭐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짐도 다 널브러져 있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계약을 다들 안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보고 뭐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애들 보호자 신분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같이 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다 안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문제 생기면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아니란 이유로 제약이 많았지만 보증을 서서 작은 새 집을 다시 마련했다. 손 내민 어른 단 한 명. 자매에겐 새로운 우주였다. 떠돌던 아니면 진짜 짐을 챙겨서 지인네 아예 지방으로 내려갈까도 생각했어요. 동생이 있고 짐이 있으니까 급하게 신세를 져서 정말 제가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몇 달 전 엄마가 출소했다. 저는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진짜 나쁜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거기서 생활하면서도 싸우고 누구 때려서 징벌 간 적도 있고. 근데 우리 애들 또 이렇게 밖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그런 거를 내가 다 듣고 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 애들한테 내가 상처를 준 거 형사분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다시 되새김질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은 그 죄를 저지른 아버지, 어머니, 재소자들의 교도소 생활 자체가 불안하고 또 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가족이 잘 살아가준다면은 안에 있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와서 일원이 되게끔 일원이 돼서 또 원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수용자가 출소한 뒤 3년 안에 또다시 범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25%에 이른다. 그런데 남은 가족들이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 해체되지 않았을 때 수용자가 3년 안에 구속된 경우는 5.7%에 그쳤다. 부모가 구속된 뒤 자녀들까지 범죄에 휘말리는 이른바 범죄의 대물림 현상도 사회보호망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그 자녀들이 해체된 가정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은 범죄율을 상당히 높이는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뭔가 사회적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와 내 주변, 내 가정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꿈이 뭔지도 하나 얘기해 줄래요? 꿈은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꿨던 아이들은 부모의 구속 뒤 현실에 갇혀 있다. 진짜 아빠처럼은 안 되고 싶어서 저 혼자 잘 생활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되고 싶었던 건 되게 많았고 소박한 꿈이 되게 많았어요. 생일날 케이크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거나 이런 모든 행사가 그냥 어느 한 날이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날 중 하나. 뭐 잘 컸구나 이런 말 몇 번쯤은 들어볼 수 있게 크고 싶다. 아빠가 없었어도 내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사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 하지만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다른 가정과 다르다는 부분. 그래서 내가 정말 후진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 절대 너의 책임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을 존재고 애틋한 존재고 또 앞으로 이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 수용자 자녀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죠. 그 회복되고 치유돼야 될 그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비난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잘못된 생각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